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토요일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 겸 운동을 가는 편인데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침대에서 일어나 씻고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죠. 그런데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어딘가 모르게 생경했어요. 익숙한 일상처럼 보였지만 어쩐지 낯선 공기가 맴돌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고운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곱게 하고 있었어요. 그것까진 괜찮았어요. 아내는 원래 깔끔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무언가 확실히 달랐습니다. 향수 냄새요. 분명 제가 아내와 살면서 단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향이었습니다. 진하고 강한 장미향이었어요. 향수 뿌렸어? 제가 무심코 물었죠.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교회의 새로운 성가대 지휘자분이 예민하시다길래. 지휘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성가대 활동을 오래 한 건 알고 있었지만 지휘자가 바뀌었다는 얘긴 처음 들었거든요. 뭔가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기분 정도로 넘겼어요. 의심보다는 아내를 믿고 싶었고 교회라는 공간에선 더더욱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요즘 바쁘다는 말로만 넘겼어요. 평일 저녁에도 성가 연습이 있다며 나가고 주말이면 토요일 아침부터 나갔습니다. 처음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실수에서 시작됐어요. 어느 날 토요일 오후 저는 감기 기운이 심해 출근도 미뤄두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예의 그 성가 연습이 있다며 외출했고 저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목이 말라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식탁 위에 핸드폰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겁니다. 아내가 외출할 땐 항상 핸드백을 챙겼고 그 안에 핸드폰은 꼭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로 오늘은 두고 간 걸까? 처음엔 그냥 놔둬야겠다 생각했지만 화면이 켜지고 알림이 떴어요. 지휘자님, 오늘은 어디서 볼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휘자님. 하트. 볼까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손이 떨리더군요. 나는 지금 뭘 본 거지? 이게 진짜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을 수도 그냥 덮어버릴 수도 없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아내는 이미 누군가와 은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교회라는 공간에서 말이죠. 전 핸드폰 잠금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순간 오히려 아찔한 생각이 들더군요. 혹시 이걸 알고도 모른 척해야 하나? 내가 본 건 그냥 문자 한 줄이고 아직 확실한 건 없잖아. 하지만 제 직감은 이미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그 문자 하나로 지난 몇 달간의 이상했던 퍼즐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녀가 갑자기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한 것도, 무뚝뚝해졌던 대화도, 밤마다 늦게 귀가하며 피곤하다며 말도 섞지 않던 모습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죠. 며칠 동안 저는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나가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 복장, 행동, 휴대폰 사용 습관. 그리고 모든 게 더 이상 우연이라 말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잡자. 확실하게. 그래야 내가 미친 사람이 되지 않지.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마치 드라마 속 장면 같았고 내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스스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 털려버린 신뢰 앞에서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조사 의뢰를 맡긴 지 3일 뒤 첫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한 모텔 앞에서 아내가 익숙한 검정 원피스를 입고
어떤 남자와 웃으며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손목을 잡고 몸을 기울여 귓속말을 하는 모습까지 정확히 담겨 있었죠. 그 남자, 교회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했는데 진짜였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숨이 막혔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새벽이 되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내 인생을 짓밟아 놓고 교회라는 성스러운 공간에서 이중 생활을 한 이 두 사람.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를 모두 정리했고 아내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법적으로 철저하게 무너뜨릴 것. 아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오늘도 연습 좀 길어질지도 몰라라며 향수를 뿌리고 나갔습니다.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웃음이 마지막이 될 거야.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가장이었지만 속은 전쟁터였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오면 아내는 늘 그렇듯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는 걸까? 오늘도 그 남자를 만났을까? 어제는 정말 교회에 간 게 맞았을까? 머릿속은 쉴 틈 없이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찼고 저는 점점 잠을 못 자게 됐습니다. 탐정에게 받은 보고서는 계속해서 누적됐습니다. 그녀가 퇴근 후 성가 연습을 핑계로 나간 날 실제로 교회 근처로 간 건 단 한 번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대부분 특정 호텔, 모텔, 카페 또는 차량 내에서의 장시간 체류였습니다. 차 안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 웃고 손을 잡고 때론 키스를 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찍힌 사진들도 포함돼 있었죠. 그 보고서를 보며 느낀 감정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파괴였어요. 제가 10년 넘게 쌓아온 신뢰와 믿음이 단 몇 주 만에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잔인했던 건 그녀가 제게 가정의 행복을 연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더군요. 오늘 피곤했지? 얼른 씻고 와. 밥 먹자.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여자가 몇 시간 전엔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겠지. 그런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처럼 웃고 밥을 차리고 그 연기를 보는 제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제 스스로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내가 먼저 다가와 말도 안 되는 애정을 보였습니다. 우리 이번 연말에는 제주도라도 갈까? 오랜만에 둘이 여행도 좋을 것 같아.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불륜 중인 사람이 남편과의 여행을 제안하다니. 그 말에 저는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바로 들이밀고 폭발하는 순간 그들의 책임을 정확히 물을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탐정이 차량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그들의 대화, 숨소리, 그리고 은밀한 속삭임까지 모두 녹취됐습니다. 그 안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요즘은 남편이 너무 눈치 보는 것 같아서 좀 신경 쓰이긴 해. 괜찮아. 조금만 더 조심하면 돼.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도 어떻게든 되겠지. 진짜? 그렇게 되면 나는 너무 좋겠다. 그 목소리는 분명 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저와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그 남자와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배신 그 이상의 절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는 참지 않기로.
이제는 공격할 때라고요. 저는 변호사에게 모든 자료를 넘겼습니다. 사진, 동영상, 녹음 파일, 통화 기록, 위치 기록, 심지어는 호텔 결제 내역까지. 정리된 자료는 두툼한 서류 처리되어 곧장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이혼만으로 끝내지 않기로. 그들에게 단 한 톨의 죄책감도 남기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끝까지 무너뜨리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으로부터 첫 공문이 나가기 전까지는 침묵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그 지휘자라는 남자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는 동네에서 제법 유명한 음악 강사였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피아노와 성악을 가르쳤고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도 인지도가 있었죠. 하지만 이중 생활의 실체가 드러나자 상황은 빠르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탐정이 확보한 사진들 중 일부는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올라갔습니다. 특정 인물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게 조심했지만 교회 사람들은 금방 눈치챘습니다. 몇몇 신도들은 혹시 우리 지휘자 아니냐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교회 측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지휘자는 더 이상 성가대 지휘를 맡을 수 없게 됐고 그 여파는 그의 학원으로도 번져나갔습니다. 아이를 보내던 학부모들이 한둘씩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학원 운영도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내 앞으로 법원 등기가 도착한 날이었어요. 그녀는 등기를 펼쳐보고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나 상대로 소송을 건 거야? 응. 그리고 그 남자도. 내가 다 알아.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손끝이 식탁을 쥔 채 굳어 있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런 거 아니야. 사진도 있고 녹음도 있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그녀는 처음엔 부정하려 했지만 이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잠깐 흔들렸을 뿐이야. 근데 이 정도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이 정도까지? 그녀는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너 지금 이 정도까지라고 했어? 당신이 한 짓은 가정을 통째로 짓밟은 거야. 그게 이 정도야? 그녀는 울기 시작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치지 않기 위해 그 어떤 감정도 들이밀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침대가 아닌 거실에서 잤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고 저는 냉정하게 모든 증거와 문서를 다시 정리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이혼 서류 제출, 재산 분할, 그리고 상간남 소환. 이건 이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고 절대 지지 않을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상간남과 아내에게 소송장을 전달한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적막과 긴장이 감돌았고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의연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내는 제 앞에서 자꾸 울며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그 울음은 저에게 아무런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참하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게 눈물을 무기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건 기회의 문제가 아니야. 그건 끝났어. 그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방에 틀어박혔고 저는 법적 대응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변호사와의 미팅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하나, 아내와는 이혼이다. 둘, 상간남에게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끝까지 간다. 재산 분할은 이미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 모은 자산이 많았고 아내와 함께 구매한 집 역시 제 명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리할 게 없었죠. 하지만 저는 이혼 후 이 집에서조차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이곳엔 이미 너무 많은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으니까요. 그 사이 상간남 쪽에서도 반응이 왔습니다. 내용 증명과 소장이 도달하자 그 남자는 급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협상하자며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가자고 전해주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일이 어떤 건지 공개된 자리에서 낱낱이 밝혀야겠어요. 그 소식을 들은 후 아내는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이럴 거야? 정말 끝까지 가겠다는 거야? 사람들 다 알게 되면 나 교회도 못 나가. 그 순간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교회 나가서 도대체 뭘 한 건데? 그 남자랑 성가대 연습이라는 핑계로 사람들 속에서 버젓이 바람 피우던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와서 체면 차릴 자격은 너한텐 없어.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나도 미쳐 있었던 거야. 순간의 실수였어. 하지만 그 순간은 최소한 몇 달은 지속됐고 수많은 거짓말로 쌓아올린 위선이었고 수십 장의 사진과 녹취로 남아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빠르게 열렸습니다. 첫 기일에는 상간남도 제 아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변호인만이 참석해서 협상 의사를 다시 한번 타진했죠. 하지만 저는 변호사에게 확실히 말했습니다. 절대 협상 없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자존심과 명예의 문제예요. 두 번째 기일에는 마침내 그들이 출석했습니다. 법원 안에서 마주친 순간 그 남자는 시선을 내리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 앞 의자에 앉았고 재판장이 그간의 제출 자료들을 정리하며 사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탐정이 수집한 사진과 녹취가 제출되자 재판장은 표정을 굳혔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기간도 길며 장소도 다양하네요. 두 분은 이 점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남자의 변호사는 황급히 나서서 말했죠. 의뢰인은 당시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상대방 여성과의 관계는 일시적인 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합의로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제게 질문했습니다. 원고 측은 어떠한 입장입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이혼은 물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피고가 아내와 계획적으로 저지른 일의 결과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합의는 없습니다. 정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그 말을 끝내고 자리에 앉자 아내는 고개를 떨군 채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저에게 아무 감정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끝났으니까요. 며칠 뒤 재판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저는 추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덧붙였습니다. 상간남이 아내와 바람을 피우는 과정에서 명백히 의도적이며 저를 기만하는 행동이 반복됐다는 점을 강조했죠. 또한 그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들키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발언을 녹취해서 남긴 것도 중요한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판결. 이후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고 저는 곧바로 채권 압류 신청까지 걸었습니다. 그의 차량과 통장, 일부 학원 수익까지 법적으로 묶여버렸고 그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은 더 이상 자녀를 그에게 맡기지 않았고 그의 학원은 점점 수강생이 빠져나가 폐업 위기로 몰렸습니다. 교회에서는 그의 직분이 박탈되었고 결국 그는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참담했던 건 아내의 반응이었어요. 그녀는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그냥 당신이 너무 무심해서 누구라도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 제가 무심했다고요? 아내 생일, 결혼 기념일, 작은 이벤트 하나하나 빠짐없이 챙겼고 가정에 무슨 일 생기면 언제나 앞장서 해결했던 사람이 접니다. 그녀는 변명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죄를 덜어줄 핑계를 어디서든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끝났어. 내가 뭘 어쨌든 난 다시 돌아갈 마음이 없어. 그렇게 저는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고 그녀도 결국 포기하듯 도장을 찍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시작이기도 했어요. 제가 다시 제 삶을 찾아가는 아주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분노도 슬픔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이었어요. 마치 오래된 옷을 벗어던지는 느낌 아니면 더럽혀진 물에 오랫동안 잠겨 있다가 겨우 빠져나온 기분이랄까요? 그 종이 한 장에 제 10년이, 아니, 제 인생의 절반 가까이가 담겨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히려 후련함이 더 컸습니다. 아내는 도장을 찍고 나서도 미련이 남았는지 계속 제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밤늦게 울면서 전화를 걸거나 집 앞에 찾아와 한 번만 얘기하자고 애원했죠. 하지만 저는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제 인생에서 떠난 사람이고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2번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혼이 확정된 뒤 저는 짐을 정리하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곳엔 아직도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매 순간마다 그녀의 목소리와 웃음이 맴도는 듯해 더는 머물 수 없었죠. 친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사는 공간은 낯설고 조용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한결 편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거짓된 애정에 속을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이사하고 일주일쯤 지나서야 저는 처음으로 TV를 켰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재판 준비하고 정신없이 이혼을 진행하느라 TV나 인터넷 같은 건 손도 못 댔거든요. 그런데 그날 우연히 지역 뉴스에 눈길이 갔습니다. 음악 아카데미 운영 중단. 학부모 불만 속출. 자막에 뜬 이름이 바로 그 상간남의 학원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학원 운영을 접었습니다. 법적으로 재산이 압류되었고 평판도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학생 모집은커녕 기존 수강생들조차 모두 빠져나갔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커뮤니티에는 그 남자를 아는 사람들의 글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늘 미소 짓던 그분이 그런 일을 우리 아이한테 피아노 가르치던 선생님 맞죠? 충격입니다. 예배 중간에 늘 하나님 운운하던 그 사람 이제 보니 위선자였네요. 교회 역시 그를 완전히 내쳤습니다. 성가대는 해체되었고 그 남자와 아내가 연습하던 영상이나 사진은 삭제 요청이 빗발쳤죠. 그리고 며칠 뒤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니던 성당과 동네 마트, 미용실 등 모든 곳에서 조용히 사라졌다고 했어요. 지인들 사이에서도 그녀에 대한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안 완전히 망가졌다더라. 그 부인이 다른 남자랑 그것도 교회에서 애도 없는데 뭘 보고 그런 여자를 데리고 살았대. 그 말들이 제 귀에도 들어왔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걸 지나온 사람처럼 담담했거든요. 그러나 그런 저조차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 앞에 웬 종이 봉투가 놓여 있더군요.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고 발신자도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손편지 한 장과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편지엔 짧게 적혀 있었어요. 이건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늦었지만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USB를 노트북에 꽂았고
그 안엔 녹음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파일을 재생한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내와 그 상간남이 카페에서 대화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사람 눈치챘을까? 아니,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솔직히 좀 지겹지 않아? 지겨워? 누가? 남편 말이야 성실하고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그냥 너무 재미없잖아.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잖아. 그니까. 그게 문제야. 너무 착해서 이용하기 편하잖아. 그 말에 저는 노트북을 덮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이 가빠졌어요. 지금까지 참았던 감정이 다시 몰려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착해서 이용하기 편하다고. 그게 내가 받은 평가였던 겁니다. 정말 끝이구나. 내가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사람, 믿고 싶었던 그 사람은 나를 그냥 이용하기 쉬운 사람으로 봤던 거죠. 하지만 그 순간 오히려 다짐이 생겼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너희와는 끝이다. 나는 더 이상 이런 인간들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겠다. 그 이후 저는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일에 몰두했고 운동을 다시 시작했고 혼자만의 여행도 다녔습니다.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심지어는 상담센터에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회복됐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와 술을 마셔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고 밤에 혼자 있어도 우울에 빠지지 않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엔 늘 가족이라는 이유로 제 감정을 숨겼지만 이제는 제 감정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절대 다시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확고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런 변화 덕분인지 주변에서도 저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진짜 사람이 달라졌다. 예전엔 뭔가 힘에 눌려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단단해졌다는 느낌이 들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단단해졌다고 느낀 게 맞아. 그 모든 지옥을 통과하고 나니 이제는 어떤 상처도 더 이상 날 쓰러뜨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당당하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어느 정도 삶의 평온을 되찾았지만 반대로 제 전 아내와 그 상간남의 삶은 점점 더 비틀리고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소식의 대부분은 지인을 통해 혹은 우연히 들려온 이야기로 접하게 되었죠. 먼저 상간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위자료 소송 이후 학원도 폐업하고 재정 압류에 시달리며 신용등급이 바닥까지 추락했다고 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부모님과도 사이가 틀어졌고 자신의 가족에게까지 민폐를 끼치게 되자 결국 고향으로 내려가 은둔처럼 지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가끔 그가 다녔던 교회의 지인들과 연락할 일이 있을 때면 그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죠. 그 사람 지금은 완전 고립된 채 살고 있어요. 일도 못 구하고 주위 사람들 다 떠났대요. 가끔 교회 근처 카페에 혼자 앉아 있는 모습 보이던데 그 눈빛이 완전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만든 선택의 끝이 그런 거야. 누구 탓도 아니지. 그리고 아내. 이혼 이후 그녀의 삶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처음엔 주변 눈치를 피해 다른 동네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교회도 떠났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주변 지인들에게 저를 탓했다더군요. 남편이 너무 매정하게 굴었다. 한 번의 실수를 그렇게까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선택이었지. 그녀는 곧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일도 잡지 못했고 생활비가 부족해 알바를 전전하다가 결국 본가로 들어갔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한때 번듯한 직장에, 안정된 가정에, 교회에서 인정받던 사람이 모든 걸 잃고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건 그녀에게 가장 큰 수치였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저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복수를 바란 적도 없습니다.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일부러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저에게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르고 있다는 걸 확인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아내였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문자가 도착했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그 말만은 꼭 하고 싶었어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문자를 보고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 그건 저를 위한 것이지 그녀를 위한 게 아니니까요. 나는 이미 내 마음속에서 그녀를 지웠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미움도 연민도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그냥 없던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저는 어느 날 우연히 여행지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사진 작가였고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조금씩 그녀의 따뜻한 말투와 솔직한 성격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죠. 그녀에게 제 과거를 털어놨을 때 그녀는 놀라지도 불쌍하다는 눈빛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었을 텐데 자신을 지켜냈다는 게 대단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진짜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지 못한다는 걸. 그 이후로 저는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작은 사진 전시회도 열었고 서로의 일상을 기록하며 조용하지만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과거를 잊은 건 아닙니다. 가끔은 악몽도 꾸고 예전 집 앞을 지나칠 때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건 제 일부일 뿐이고 이제 저는 저만의 이야기를 새로 써내려가고 있으니까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요. 그때 후회 안 해요? 그 여자한테 그렇게까지 한 거? 저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후회 없어요. 오히려 그 일을 겪지 않았다면 난 아직도 속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조용히 셔터를 누르며 그날의 상처 위에 새로운 추억을 덧칠하고 있습니다.